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경제 오도독 시작합니다. 한국 경제가 2030년대부터 0% 성장하고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한국은행 보고서가 최근 나왔는데요. 인구는 감소하고 중국과의 무역도 과거 같지 않고 미국은 자국 이기주의로만 압박하고 가계는 부채 허덕이고 있는데 정부는 우리 허리띠 졸라매자 긴축 재정을 주장하면서도 법인세이나 정부세 인하를 통해 특정 계층의 세금은 깎아주고 특혜 보금자리론이나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통해서 지금 가격에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돈을 안 쓸 테니까 각자 도생하라. 그러나 이념적으로는 자유가치 동맹만 하라. 최대 무역 파트너 중국과는 멀어져라. 그러나 돈은 벌고 생산성은 높이고 아이들도 많이 낳고 소비도 좀 하고 집은 사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바람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너무 일방적이죠. 국민들은 삶 자체가 힘든데 말입니다. 생산성 높이고 결혼하고 집 사고 아이 낳고 아이 키우는 거 이게 모두 다 국민 몫입니까? 공공의 영역은 없나요? 국가는 뭘 합니까? 재벌들 불러서 폭탄주나 돌리고 떡볶이나 먹이는 게 경제 살리기는 아니잖아요. 나라가 정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 살릴 방법이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행실에라도 신경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대통령 하면 떠올려지는 게 명품백이나 폭탄주라면 볼장 다 본 정권 아닙니까? 네, 이성적인 방송 최경영의 경제도도 오늘은 부동산 최고 애널리스트 출신이죠. 유튜브 채널 채부심을 운영하고 있는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최상욱입니다. 예, 조금 세게 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을 단면들만 이렇게 쭉 써본 거니까요. 단면들만 쭉 쓰다 보니까 제가 화가 나네.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동산 아파트 그나마 이제 유지되고 있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도 하락을 해버렸네요. 마이너스 돼버렸네요. 네, 예. 그 부동산 실거래가 지수는 올해 1월이 바닥이었고 예. 올해 내내 상승을 했었는데요. 10월 실거래 지수가 45일 후에 발표가 돼서 12월 15일에 발표가 됐고 뭐 전국적으로는 0.2% 하락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것도 예고를 했는데 11월에는 약 1% 정도 추가 하락을 발표를 했고요.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는 마이너스 0.08로 미미했는데 예. 11월에는 마이너스 1.5% 정도로 하락 전환이 좀 추세적으로 일어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월별 마이너스 1.5% 예상된다. 네네. 그리고 사실 실거래 지수가 올해 반등을 했던 거는 그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1분기에는 가계대출이 순 마이너스 감소세였는데 예. 2분기하고 3분기 때 특례보금자리론 40조 원 돌린 그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시중은행이 6월부터 50년 만기 주담대라는 상품을 내놓게 되면서 가계대출이 2분기, 3분기에 튀었거든요. 그 50년 만기 내놨다가 다시 이제 쏙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지만 한 달에 5조씩 4개월간 팔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4개월 정도의 그 좀 강세장 분위기를 50년 만기 주담대가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그것도 한 20조 원 나간 거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주택 가격은 가계주택 대출액과 상관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자산의 가격 전망을 할 때 그 앞에 전 단계인 그런 독립 변수가 무엇인가를 추정하는 일을 하는데 예. 이제 현재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주택 대출과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가계 대출과 관련한 정책이 앞으로의 주택 가격도 전망을 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없어졌다는 거,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이 10월부터 일반형이 없어졌다는 거, 그런 거를 고려해 보면은 올해 4분기에 마이너스 약세장 혹은 하락세는 좀 예상이 됐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예. 특히 3분기가 주택 가격이 가장 높았는데 그게 민영은행의 그러니까 민간은행 대출이 정책 금융에 같이 엎어지면서 대출이 이제 고부로 나오면서 좀 강세장 분위기가 났거든요. 예. 내년에도 신생아 특례론 같은 그런 정책 모기지는 있지만 이제 민간 은행 대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
지속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내년 시장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주택 대출 때문에 주택 가격이 강보합을 했었던 건데 주택 대출이 줄어드니까 정책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가계빚이 너무 많아지니까 한국은행도 계속 걱정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줄일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사실은 크게 보시면은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성은 거시적 레벨의 위험성인데요. 예. 그런데 또 거시적 레벨의 위험성을 한은에서 밝힌 거는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네. 22년 말 기준으로 주택 실거래 지수가 24% 빠졌어요. 그래서 한은 판단은 고점 대비. 네, 그러니까 10억 원짜리가 7억 5천 됐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수로 그렇고 실제 거래량이 굉장히 협소했으니까 실거래 낙차는 거의 반토막 난 아파트도 있었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예. 그러니까 한은에서 올해 10월에 국정감사할 때 답변을 하기로는 마이너스 30% 지수 이상 하락이 되면은 이제 은행권 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개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느꼈다 이러면서 올해 1.13 대책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기획이 되고 예. 1월 31일부터 곧바로 시행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하는 계산에는 그런 국면이라면은 이 정도 다시 크게 상승하진 않을 거였는데 예. 6월부터 민간 은행이 50년 만기를 카피하면서 붙어버리니까 월 대출액이 5조씩 다시 또 점핑이 돼버린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월달에 곧바로 규제를 해버리고 10월부터는 민영은행 대출에 대해서 여전히 제약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큰 그림으로 나누면은 주택 모기지라는 것도 이제는 정책 그러니까 공공 모기지와 예. 민간 모기지로 나눠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공 모기지라는 게 정책 대출 말씀하시는 네, 공공 모기지는 주택 매수를 위한 뭐 디딤돌 대출, 그다음 보금자리론, 적격 대출 이런 거고요. 전세에는 버팀목 대출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는데요. 예. 이 공공 모기지는 정부가 확장 기조세에 있습니다. 공공은 정부가 뭐 진행을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적으로 안정성이 자기네가 이제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민간까지 여기 붙어버리면 큰 폭의 대출 증가가 있고 가계 주택 시장도 그러니까 이제 위쪽으로 상승 압력이 높아지니까 민간 쪽은 확실히 규제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50년 만기 주담대 나오자마자 3개월 만에 규제했고 예. 뭐 아마 내년에도 민간 쪽 대출은 크게 위축시킬 예정이어가지고 전체 근데 이게 또 약간 역설인데 예. 정책 모기지가 그렇게 온다 하더라도 올해도 이제 보여졌지만 예. 시중은행 대출이 좀 늘어나지 않으면은 주택 시장이 크게 과열로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영은행 대출은 없고 정책 모기지 중심으로만 한 해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은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정책 모기지의 그 포션 비중이 전체 대출 비중에서 좀 크지 않습니까, 한국이? 정책 모기지는 19년부터 30조 원 레벨로 올라왔고요. 예. 2018년까지는 연간 10조 원을 넘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9년부터 디딤돌 버팀목, 그다음 보금자리 이런 모기지 수요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도 올해는 한 45조 정도 찍을 것 같고 역대 예. 최대를 찍는데 내년에도 매매와 전세 양쪽으로 거의 60조 원 가까운 그런 돈을 쓸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중은행 대출은 거의 월간 1조 원도 용어를 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돌릴 것 같고 그리고 올해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이하 주택의 무주택자가 적극적으로 살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과 서울 외곽 그리고 수도권의 서울 근교 지역으로 돈이 많이 쓰였는데 내년에 신생아로운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 높은 지역에 많이 쓰일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런 맥락에서 서울의 이제 합계 출산율은 0.5명대니까 그래서 서울에는 이제 거의 쓰이는 지역이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이 되게 주택 가격이 높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근교 지역들은 거의 예외 없이 출산율이 낮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반대로 출산율 사시는 분들도 노년층들이 많이 살고. 네, 그렇죠. 특히 수도권들 같은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출산율 높은 지역이 뭐 광역 레벨에서는 세종시가 가장 높긴 한데 그렇겠죠. 세종, 대전시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고 그리고 뭐 평택이나 화성시처럼 기업 도시들 그러네요. 그러니까 평택, 화성, 청주도 하이닉스 있고 에코프로 있으니까 이런 기업 도시들이 전반적으로 그 출산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서는 좀 사용을 할 것 같고 수도권에서는 이런 정책 모기지 사용을 많이 못하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은 조금 하락 압력이 셀 것 같습니다.
디테일로 보면 그러니까 민간은행들은 자기들이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공공모기지론 쪽으로만 정부가 가두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만 다 몰고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시중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구간이기도 했고, 예. 그러니까 9월까지는 우리나라도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4.6%까지 갔는데, 예. 미국에서 금리나 기대감이 크게 올라오고 이러면서 그리고 12월 달에 연준에서 FOMC 하고 발언이 좀 완화적이다 보니까 예. 시장 금리가 10년 시장 금리가 미국 기준 4% 언더로 갔고 한국도 4.6에서 3.6으로 100bp 빠졌거든요. 예. 현재 인터넷 뱅킹들의 전세 대출 금리가 3% 중반까지 나올 정도로 금리가 그래요? 많이 내려갔어요. 예. 네, 근데 전세 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규제는 안 하고 있는데 그 주택 매매를 위한 그 담보대출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규제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면은 앞으로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거나 시장금리 하락이 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쓰는 거는 기준금리를 대출금리로 쓰는 게 아니라 상품금리를 대출금리로 쓰는데 예. 그 상품금리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서 그 100bp 정도를 더하게 되면은 금리 예. 하락분이 다 만회가 되잖아요. 100bp 1%. 네, 그래서 그 1% 정도 되는 금리를 이제 가산을 해가지고 예. 상품을 받을 때는 한도는 이 가산 금리를 적용한 거를 한도를 받고 예. 실제 상품 이용 금리는 금리가 만약에 내려간다면은 낮은 대출 금리를 받겠죠. 이제 그렇지만 한도를 그렇게 조정함으로써 민영은행 쪽에는 이렇게 규제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공공 사이드에서는 어차피 공공은 3%대 평균 모기지 금리를 갖고 왔기 때문에 많이 예. 활용이 됐는데 민간 쪽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늘어날 우려가 있으니까 스트레스 금리를 얹어버려 가지고 예. 민간 쪽에서는 대출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관리하겠다. 요게 전반적인 관리 방침인 것 같고요. 대출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높은 금리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대출 예. 규제를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그래서 내년도 부동산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예. 그 소위 상고 하저장을 많이 보시거든요. 예. 상반기는 조금 안 좋고 뭐 PF 문제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예. 있으니까. 근데 하반기는 금리 인하,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내년 하반기부터 한다 하면 그렇겠죠.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예.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사실은 정반대로 보고 있어가지고 내년 상반기가 오히려 지금 예측 가능한 리스크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관리 가능한 것 같고 내년 하반기는 뭐 미국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리고 뭐 사람들의 그 생각 중에 하나는 금리가 내려가면 계속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소위 한 2번 내려갔다가 옆으로 흐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중금리 이상의 높은 제약적인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가지고 예. 네, 그래서 높은 금리가 2년차, 3년차 가게 되면은 이제 체력이 딸리게 되고 예. 소비가 위축이 되는데 사실 올해도 7월부터 소비 위축이 많이 생겼는데 고금리 된 지 1년 넘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내년에도 금리 인하 되게 막 제로까지 가길 바라는데 그냥 예. 허리에서 멈춰서 그냥 쭉 가버린다고 생각하면은 예. 그 이제 부담이 커질 거라고 생각해서 내년 하반기를 전 좀 안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요. 허리에서 멈춰서 쭉 가버린다는 게 네. 기준금리로 치면 이제 3.5%인데 그 OECD였나요? IMF였나요? 제가 명확히 기억을 안 납니다만은 OECD인 것 같습니다. 예, 2024년 말 50bp 정도 네, 내리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 네, 예, 2025년도 역시 50bp. 그리고 네. 이제 네. 3% 정도의 기준금리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OECD 쪽도. 네. 예. 한국 그 이제 시장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기준금리를 내년 하반기에 2회에서 3회 정도 내리는 예. 걸로 생각하고 한은도 그 경제 전망 발표할 때 물가 상승률이 올해 3.6인데 예. 내년에 2.6으로 내려가니까 예. 물가가 내려가는 만큼 금리를 좀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일 땐 내려야 되는데요. 그렇죠. 성장률이 안 좋거나 해지면은 그런데 내려버리면은 대출을 많이 받아버리니까 그 방벽을 세우고 싶었던 거거든요. 정부는. 네, 그러니까 예. 경기를 잘 돌아가기 위해서 금리를 좀 낮춰서 기업 부담에 대해 부담을 좀 낮추고 싶은 마음인데 우리나라 가계가 금리 내려가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버리니까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올려버리고. 네, 그러니까 일종의 가상 금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가상, 가계 대출로 못 가도록 예. 기준금리 내려왔지만 가상금리를 좀 적용해가지고 쩔로 못 가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그 스트레스 금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예. 이제 대출로는 못 들어가도록 그러면 네. 금리는 좀 낮아졌으니까 회사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풀리겠지만 예. 주택담보대출 쪽으로는 돈이 못 들어가니까 예. 부동산 시장은 과열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